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삼국유사의 한 부분, 발해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네, 발해 이야기죠. 보통 발해 하면 딱 머릿속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이런 공식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뭐랄까 아주 흥미로운 퍼즐 같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어떤 기록에서는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고구려 장군이 세웠다고 하니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네네. 기록마다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서로 다른 이야기 조각들을 하나씩 한번 맞춰보면서 발해라는 나라가 가졌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지 그 실체에 다가가 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련 스님이 이 삼국유사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 탁월한데요. 어떤 방식이죠? 중국의 통전, 또 우리의 삼국사기나 신라고기처럼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기록들을 그냥 나란히 던져줘요.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 기록들이 서로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보게 만드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를 따라가다 보면요. 단순한 역사 사실을 넘어서 당시 동아시아의 그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발해가 얼마나 교묘하고 영리한 플레이어였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플레이어였다라는 표현이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중국 측 기록인 통전입니다. 네, 여기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네요. 발해는 본래 송말 말갈이다. 송말 말갈이면 그 말갈의 여러 부족 중 하나였던 거죠.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발해의 뿌리를 북방민족인 말갈로 딱 규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수령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다고 서술하고요. 처음엔 국호를 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당나라 현종 때부터 발해라는 이름을 썼다고 나와요. 처음 이름은 진이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이라는 이름도 그냥 넘길 게 아닌데요. 이게 고대 인도에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가리키던 말이기도 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초기부터 상당한 자주의식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시작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는 암시군요. 심지어 이 기록은 말갈의 계보까지 쭉 훑어주네요. 옛날에는 물길, 더 올라가면 숙신, 음루라고 불렸던 민족의 후예라고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선 우리가 옛날부터 알던 그 북방 민족 중 하나가 좀 커져서 나라를 세운 것,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왕조가 주변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발해의 실체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에요. 기록을 보면 대조영이 죽자 당나라에서 고왕이라는 시호를 내려주고요. 시호를요? 네. 그리고 아들인 대무예의 왕위 계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책봉 절차를 거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책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임명장 같은 걸 주는 그런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요. 마치 강대국이 주변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비슷해요. 국제 무대에서 이 지도자는 우리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통치자다. 이렇게 공인해 주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위아래가 있는 위계 질서가 깔려 있고요. 그렇군요. 네, 발해가 이 책봉을 받았다는 건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는 공식적인 증표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발해는 그냥 당나라의 제후국? 위성국가 같은 거였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해는 사사로이 연호를 고치고, 네. 사사로이라는 건 몰래 자기들끼리 이런 뜻이잖아요. 와, 이건 정말 대담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발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죠. 겉으로는 당나라의 책봉을 받는 형식을 취해서 외교적인 안정을 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거예요. 연호를요? 네, 연호는 황제만이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의 지배권이거든요. 이걸 썼다는 건 우리는 너희 당나라와 대등한 황제국이다 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와,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정교한 이중 외교를 펼친 거죠. 와. 당나라가 이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척하면서 뒤로는 황제 행세를 했다니. 그렇죠.
결국 중국도 발해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나 보군요. 기록 마지막에는 발해를 해동 성국, 그러니까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오경 15부 62주를 거느린 대제국이었다고 평가하니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발해의 국력과 위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심지어 찬사에 가깝게 서술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록 거란에 의해 멸망했다는 결말까지 담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해가 동아시아의 명백한 강국이었음을 부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갈이라는 출신 배경을 강조하면서도 그 성취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중국 측의 이야기는 북방부족이 세운 성공한 나라, 하지만 우리 체제 안의 존재,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록인 삼국사기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죠. 첫 문장부터 충격적인데요.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이 고구려 잔뇨가 모여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건국의 주체가 말갈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네요. 고려전월이라는 표현에 약간 잔당, 찌꺼기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긴 하지만 핵심은 건국의 뿌리를 고구려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발해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발해는 어딘가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북방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멸망한 우리 고구려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한 국가다라는 정체성을 우리 역사소가 부여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신라시대 기록으로 추정되는 신라 고기는 한술 더 뜹니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네, 더 직접적이죠. 고구려의 옛 장수, 고리 규장, 조영, 성은 대씨. 아예 대조영의 신분을 고구려의 장수라고 명시해버리네요. 그렇죠. 중국 기록에서는 그냥 수령이라고만 했던 인물이 여기서는 고구려의 군인 출신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차이 아닌가요? 엄청난 차이죠. 건국 지도자가 고구려의 장군이었다면 국가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를 따르던 핵심 세력이 고구려 유민들이었고 그들이 고구려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다수의 말갈 부족을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체성은 고구려를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배층의 정체성이 피지배층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뿐인 계승이 아니었다는 증거도 나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니까 발해가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등주를 공격하죠. 등주면 지금의 산동반도 쪽인데 거기를 먼저 공격했다고요. 이건 그냥 단순한 국경 분쟁 수준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등주는 당시 당나라의 해상무역과 군사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네, 요즘으로 치면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는 너희의 제후국이 아니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명백한 독립선언이에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맞서 싸웠던 것처럼 그 기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정리해보면 중국 기록은 말갈이라는 종족적 기원에, 우리 기록은 고구려 계승이라는 정치적 정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자,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글쎄요. 바로 객관적인 물증이죠. 그리고 여기 제3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타함의 궁곡지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발해의 압록, 남해, 부여, 책성 4개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 고려 규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발해 사람이 쓴 것도 신라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당나라 관리가 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영토는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물리적 기반이거든요. 그렇죠. 땅이 중요하죠. 사람이 누구든 그들이 딛고선 땅이 과거 고구려의 심장부였다는 사실은 발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발해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그 위에서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 계승의 가장 확실한 증표였던 셈이죠. 말로만 우리가 계승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건국 세력이 누구였든 발해가 옛 고구려 땅, 위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살던 터전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어받은 나라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 발해의 최대 경쟁국이었던 신라의 시선입니다. 이게 또 정말 재미있어요. 신라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신라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말갈, 남쪽에는 외인, 서쪽에는 백제가 있으니 이것이 나라의 근심거리다. 여기서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라 그냥 말갈이라고 불러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부러 발해의 정통성을 깎아내려고 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 프레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레이밍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 입장에서 북쪽에 멸망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건 엄청난 위협입니다. 아, 그렇죠. 껄끄럽죠.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순간 신라의 통일 자체도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그러니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이 아니라 예전부터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북방의 말갈이라는 그 익숙한 위협의 틀에 가둬서 부르는 것이 외교적으로나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아하, 일종의 이름표 붙이기 전략이었군요. 쟤들은 고구려가 아니라 그냥 오랑캐야 라고 규정해버리는. 그렇죠. 심지어 신라의 강릉 지역인 아슬라주까지 말갈의 땅과 접해 있었다는 기록도 보이는데 이건 발해 건국 이전부터 북방 세력과의 긴장이 계속 있었다는 뜻이겠네요. 이 지점에서 이런 스님의 편집이 빛을 발합니다. 아, 어떤 식으로요? 그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 발해와 말갈이란 이름이 혼용되거나 발해 건국 이전부터 말갈 세력이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걸 통해 말갈이라는 명칭이 단일한 특정 종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대와 화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아, 신라에게는 고구려 계승을 내세운 발해든 그 이전부터 국경을 위협하던 북방 기마민족이든 모두 말갈이라는 큰 틀의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맞춰보니까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발해의 정체성은 말갈이냐 고구려 계승이냐 하는 이 이분법적인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발해의 모습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마치 여러 재료가 섞여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내는 요리처럼 발해는 말갈이라는 인적 문화적 기반 위에 고구려라는 강력한 정치적 유산과 시스템이 더해져서 독자적인 국가였습니다. 굳이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는 거죠.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갈 세력을 함께 아우르고 고구려의 옛 땅 위에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제국. 네. 이것이 다양한 기록들이 서로 다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발해의 진짜 모습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 아닐까 싶네요. 이련 스님 역시 성국유사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발해는 말갈의 별종이지만 그 분합의 자치는 같지 않다. 이렇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즉, 발해는 말갈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그들이 나뉘고 합쳐지면서 나라를 이룬 과정은 단순한 말갈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 말갈의 뿌리를 두되 고구려적 요소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진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상반된 기록들을 충돌시켜서 입체적인 진실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삼국유사가 가진 위대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